네, 계속해서 시장 진단 이어가겠습니다. 장재철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저희가 미국 얘기를 많이 하지만 어제는 우리 시장에도 큰 이슈가 적지 않았습니다. 금투세 토론회도 있었고, 네. 밸류업 지수 발표도 있었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처럼 종목이라든지 구성이라든지 기준에 대해서 발표를 했지만 네. 앞에 보도에 있었던 것처럼 좀 미흡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제 본격 가동이 됐는데 이게 과연 투자자들의 기대에 맞을지 아니면 또 주가 상승에 얼마큼 기여할지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시 및 공시 예고를 한 38개 기업인가요? 네. 이들 기업의 그 주가 상승 여태까지를 보면 약 한 29개사들이 주가가 좀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어떤 주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있을 거로 보는데 사실 우리가 단기라는 것은 시장을 움직이는 여러 가지 동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경기라든지 아니면 또 산업 사이클이라든지 그리고 앞에서 이제 지적이 됐던 것처럼 금투세 관련된 논란이라든지 이러한 불확실성들이 단기적으로는 시장을 좀 조정을 할 것 같아요. 조정을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이 밸류업이 그동안 한국 주식시장에서의 문제점이라고 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주주 환원율을 높이면서 주식에 더 좋은 일이 주가에 더 긍정적인 요인을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저는 중기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사인이라고 봅니다. 물론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이 부분은 좀 개선해 나갈 여지가 있고요. 또 기존에 있던 지수와 밸류업 지수의 차별화 같은 것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세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부터 더 본격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밸류업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기반이 될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장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지난주에 그 연준의 B컷이 있었고요. 당초에 B컷이 증시에는 악재가 될 것이다. 이런 의견들도 좀 있었지만 시장 흐름은 지금까지는 나쁘진 않습니다. 네. 이번 연준의 B컷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도 처음에는 50bp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있었고 고용지표도 나빴었고 네. 그렇지만 9월 들어오면서 소비자 물가에서 핵심 물가, 코어 인플레이션이 높아진 점을 보고서 아직 인플레이션 불안이 있구나 그래서 25bp로 다시 수정을 했는데 네. 다시 50bp로 이제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실기했다. 즉 보험성 인하가 필요한 시점에서 7월 달에 못 내렸으니까 9월 달에 몰아서 50bp를 내려야 된다는 하나의 그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8번 이상 얘기했던 리칼리브레이션. 그러니까 이번 금리 인하는 여태까지 했던 정책 금리 인상에서 다시 재조정되는. 네. 그리고 연준이 생각할 때는 미국의 경기 침체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없는 상황에서 현재의 경기를 지속시키기 위한 금리의 어떤 인하다. 이런 점에서 되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리 인하했는데 시장이 더 충격 안 받고 잘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아마도 이 후자의 해석을 시장이 하는 거 아니냐. 즉 금리의 인하폭이 컸어도 이것이 경기 침체를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강건성을 유지시키면서 향후에 2% 정도의 성장을 유지시키기 위한 그런 조치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후자 쪽의 그 판단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금의 경기를 지속시키기 위한 B컷 결정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어쨌든 B컷은 단행이 됐고 앞으로 이제 올해 2번의 FOMC가 더 남아 있는데요. 연준 인사도 좀 신중한 발언들 하고 있긴 하지만 시장은 지금 B컷 전망을 좀 높이고 있습니다. 박사님은 남은 FOMC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B컷이 사실은 경기가 굉장히 좋은 상황에서 50bp를 내렸다는 것이 리칼리브레이션이라는 새로운 어떤 표현으로 포장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더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50bp
추가 인하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은 연말까지 추가적으로 50bp 그러니까 2번 정도의 회의가 있으니까 각각 25bp씩 내리면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11월이나 12월 달에 50bp도 내릴 수 있고 또 연준은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하면 순차적으로 계속 내립니다. 우리처럼 한번 내렸다 섰다 내렸다 하는 게 아니라 네. 내리기 시작하면 계속 하거든요. 그런 특징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만약에 11월 달에 50bp 내리면 12월 달에 25bp 내릴 수 있는 그래서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25bp 정도 더 내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께서도 연내 추가 빅컷이 또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경제 지표에 따라서 연준의 결정도 어쨌든 달라지겠고 이번 주에는 그 연준이 가장 선호한다는 인플레이션 지표 PCE 발표가 있습니다. 너무 높게 나오면 뭐 금리 인하 속도도 좀 늦춰질 텐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PC 인플레이션 자체로서는 헤드라인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다 본 인플레이션은 2.5에서 2.3%로 둔화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코어 인플레이션 자체는 그러니까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그리고 굉장히 스티키한 그 인플레이션 자체는 지금 전망으로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연준이 생각할 때는 뭐라 그럴까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금 굉장히 이제 둔화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PCE 발표도 좀 지켜봐야겠고요. 미국의 2분기 성장률 확정치도 이번 주 좀 나오는데 앞서 뭐 3.0%로 상향 조정됐고 미국 경기 침체 우려 뭐 나오지만 결국에는 뭐 여전히 GDP는 양호한 상황입니다. 확정치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시장 컨센서스가 한 2.9%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틀란타 연준이 또 계속 매주마다 집계하는 그 3분기 성장률이 있는데 네. 이거 2.9%예요. 그러니까 2분기에도 3% 그리고 3분기에도 2.9%. 그래서 확정치 2분기가 3%든 2.9%든 3분기 성장률이 더 중요한데 이게 2.9가 나오고 있으니까 미국 경제는 사실 상당히 견고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최근에 나온 소비 지출, 리테일 세일 데이터를 보면 시장에서는 전월 대비 마이너스 0.1, 0.2 정도 줄어들 거로 봤는데 0.1 늘어난 거로 나왔어요. 그래서 소비도 굉장히 강건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시장은 조금 하고 있지만은 지금 나오는 데이터들 굉장히 견고하게 나오고 있다. 단 노동시장이 좀 냉각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네. 여태까지 나온 매크로 변수들에서 대부분은 좀 괜찮은 상황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용 시장에 대한 우려는 좀 있지만 소비는 강건하고 미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여전히 견조하다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최근 증시는 뭐 제조업, 서비스업 PMI 영향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 S&P 글로벌 발표 보면 역시 뭐 제조업은 좀 부진하게 나오고 서비스업은 괜찮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올해 들어오면서 제조업이 좀 반등을 하고 네. 그동안 좋았던 서비스업이 둔화가 되면서 손바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나타나는 제조업 지표들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미국 S&P의 그 제조업 PMI 지수는 네. 3개월 연속 지금 하락하고 있고 수축 국면에 있습니다. 50 이하라는 거죠. 네. 그리고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GDP 숫자들이 잘 나오고 앞에서 말씀드린 좀 강건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서비스 부분의 PMI가 되게 좋게 나오고 있어요. 50을 상회하고 있고 또 시장 예상치를 또 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경제 전체를 놓고 보면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놓고 본다고 하면 네. 이게 지난달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전체 경제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큰 어떤 변화 없이 미국 경제 잘 굴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사실 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뭐 노동시장 부분은. 네, 어젯밤에 발표된 미국의 그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3년 내 최대폭 하락. 네. 뭐 이런 것도 우려할 포인트라고 봐야겠는데요. 네.
다음 주에는 이제 고용 보고서도 나올 테고 고용 상황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좋게만 얘기하다가 슬쩍 나쁜 면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빠지는 거 이거는 아마도 고용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네. 같아요. 그리고 고용이 우리가 이제 비농업 부분의 일자리 수 증가로 보는데 1분기에는 약 한 27만 개 늘어났어요, 평균적으로. 네. 그리고 2분기에는 15만 개. 근데 3분기 들어와서 이게 11만 개로 줄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냉각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일자리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보면 우리가 실업률이랑 빈 일자리의 어떤 그 관계를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는데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최근까지 보면 저 그림에서 보면 까만 부분이 최근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 세로축이 빈 일자리예요. 그래서 빈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은 일자리 창출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저 45도선에 거의 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건 뭐냐면 빈 일자리가 이제 조금씩 더 줄게 되면 그동안에는 실업률이 안정적으로 있었거든요. 네. 실업률이 이제 높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실업률이 빈 일자리 주는 것보다 여태까지 줄었을 때 실업률이 올라갔던 것보다 더 빨리 올라가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연준이 11월이나 12월 달에 비컷을 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서 지금 저런 부분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연준에 생각하고 있는 실업률 수준 4.2인데 올해 말 4.4% 받잖아요. 네. 그리고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4%대 초반의 이 실업률은 그래도 괜찮다라는 평가를 했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4.4%까지의 실업률이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지만 그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에는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것보다 미국의 경기 상황이 조금 더 좀 둔화되거나 냉각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미국의 실업률 4.4%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미국 경제가 어쨌든 뭐 서서히 식고 있는 거는 맞다고 봐야 되겠고 그런데도 미국 증시는 뭐 신고가 경신하고 있습니다. 증시 고점 경고도 그래서 계속 나오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리칼리브레이션이고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그 정책 대응이 아니라 현재의 경기 상황을 더 연장시키기 위한 그런 정책이라고 하면 네. 그리고 정책 당국이 그런 생각을 하고 내년도 말까지 추가적으로 150bp 정도의 금리 인하를 생각한다고 하면 시장의 지금 이 반응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면 경기 침체를 대비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 상황이 나타나니까 주가가 빠지고 거기에 따라서 또 뭐 채권 금리도 내려오고 이렇게 되는데 네.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동안 주식 시장을 이끌어왔던 반도체나 AI 등 테크주의 어떤 퍼포먼스가 최근 좀 슬로우하잖아요. 둔화됐잖아요. 근데 또 여러 가지 뭐 경기 민감주라든지 다른 섹터들이 또 치고 올라오면서 이렇게 손바꿈이 될 수 있는 시장의 유동성이 있다는 점도 괜찮은 어떤 시장에서의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는 또 뭐 중국 경기 그 부양책이 나와서 시장이 좀 호재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데 중국 경제는 뭐 올해 살아날 거다 뭐 이러다가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요. 네. 이 부양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효과가 있을까요? 사실 어제 나왔던 이 주로 이제 통화 금융 정책이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 내에 있는 이코노미스트나 아니면 뭐 많은 IB 이코노미스트들이 기대했던 거, 예상했던 그런 대책들입니다. 물론 이제 정도의 차이, 뭐 예를 들면 뭐 주식 안정 펀드의 어떤 사이즈라든지 아니면 모기지 금리의 인하 폭, 그래서 그거로 뭐 마련된 3천억 위안 정도의 규모 이런 거는 차이는 있을지는 몰라도 기본적으로 예상됐던 부분인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지금 중국 경제의 위기다, 리스크라고 얘기하는 것은 디플레이션이 되고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가계와 기업들의 소비와 투자를 살릴 수 있는 신뢰감을 주느냐. 신뢰의 위기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렇다는 점에서 이 신뢰를 올려주기에는 역부족이 아니었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보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책 금리를 낮추고 모기지 금리를 낮춰주고 뭐 증시를 부양한다고 해도
과연 소비할 준비가 돼 있는지, 투자해야 될 준비가 돼 있는지 이런 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추가적으로 시장이 기대하는 거, 이코노미스트들이 기대하는 것은 이런 금융정책 이후에 더 적극적인 재정 부분에서의 소비와 투자 활성화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시장이 기대한 대로 정책 조정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슬로우하고 과감하지 않다는 점이죠. 그래서 올해 4.7%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지만 4분기나 앞으로 갈 때 성장세가 약화될 경우에는 이러한 재정 부분에서의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재정 부문에 정책도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일본 중앙은행 BOJ의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나오지만 일단 BOJ 총재는 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게 결국에는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 때문에 저희가 주목해서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연준이 50bp를 내리니까 일본 중앙은행, 일본 은행 입장에서는 좀 여유가 생긴 거죠. 그동안 금리를 올렸던 거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엔화가 과도하게 강세가 되니까 수입품의 물가가 떨어지면서 디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좀 유지되는 상황이 있어야 되는 인플레이션이 이제 뭐라 그럴까? 엔화가 너무 약세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약세가 되니까 이거를 좀 강세로 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던 건데 지금 보면은 연준이 금리를 내리니까 엔화가 강세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해질 수 있으니까는 이제 좀 여유를 갖자 그랬는데 지금 소비자 물가가 3%예요. 전년 동월 대비로. 그리고 핵심 물가가 2.8%고 그리고 임금 상승률이 3.6%. 그래서 코어 인플레이션 2.8%보다 높아요. 그러면 실질 임금이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소비 여력이 더 큰 거고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압력이 있기 때문에 일본 중앙은행은 12월 달이나 아니면 내년 초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올린다 그러면 25bp 올려서 일단은 0.25%에서 0.5% 올리고 내년 말까지는 1%까지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8월 달에 이제 엔캐리 때문에 좀 되게 불안했고 시장 변동성이 있었잖아요. 이러한 어떤 히스테리는 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12월이나 내년 초에 금리 인상을 추가로 단행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도 필요하다는 점을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미국 연준이 비컷하면서 한국은행 언제 피벗할까 이것도 좀 관심인데 한국은행 피벗은 언제 가능하겠습니까? 뭐 어제 한국은행 총재님도 정책 변화에 대한 어떤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시사했던 것 같고. 근데 우리 경기의 어떤 내수 상황을 보면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라고 우리 국내 상황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가 있는데 이게 5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비도 좀 안 좋은 것 같고. 그렇다고 보면 금리 인하의 시점은 맞고요. 인플레이션 하락은 우리가 미국보다 더 빠른 상황이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 정책금리, 기준금리 인하의 그런 배경은 됐다 이렇게 보고 더군다나 이제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써서 최근에 집값 상승률이 주춤하잖아요. 그렇죠? 가계부채 증가율도 좀 둔화되는 것 같고 그래서 10월 달에 금리 인하가 있어야 될 거로 보고요. 만약에 못하면 11월 달에 해야 되는데 올해 안에 그러면 두 번이냐 한 번도 중요한 것 같은데 한 번에 그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여태까지 한국은행의 그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그 언급들 레토릭을 보면 금융 불안을 여태까지 굉장히 강하게 강조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연달아 내리는 거는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올해 한 번 정도 빠르면 10월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의 금리나 어쨌든 단행할 수 있는 요건은 갖춰졌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9월과 10월 주식시장의 가장 큰 변수가 될 요인들 그리고 뭐 어떤 지표에 좀 주목하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시장 지표를 본다 그러면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8월과 9월 달에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의 그 고용 지표,
이런 거 봐야 되고요.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피크아웃 했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이 피크아웃이 수출이 위축되는 거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반도체 수출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이 또한 좀 사이클적인 영향이 있어서 반도체도 내년 상반기 지나고부터는 또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드 사이클이라는 분석도 있어서 좀 긍정적인 면도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미국의 고용 지표와 우리 수출 지표, 뭐 반도체 수출 지표도 잘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장재철 이코노미스트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